미 국무성은 북한의 동시다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성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다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한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의 최근 상원정보위원회에서의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라는 국무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약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외교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안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동료들에게서 제니도 본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전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주변국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관되게 제시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 동맹국의 방어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 두 나라와의 양자관계, 우리 삼각이 맺은 삼자관계,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해 양자 및 삼자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까? Jenny, our policy approach, I think it's important to 제니, 인텔리전스와 정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인즈 국장은 우리의 현재 정보 평가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현재 분석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별개일 것이며 우리의 정책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바라는 일, 즉 우리에게 이익이 될 일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약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전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물론 북한은 그 지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입장을 바꾸고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진정한 외교 제안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의 북한 대사는 최근 비핵화를 위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제니, 우리는 북한의 도발 기간을 보았고 북한과의 개입 기간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도발에 깊숙한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수의 출시 그리고 실험, 다른 형태의 도발적인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가 취한 조치 그리고 파트너와 동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전 세계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비용이 계속해서 접근 방식을 변경할 때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We want to see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반적인 목표를 향해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외교와 대화를 외면한 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유명무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군사적 행동으로 나선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음 카드는 북한이 굴복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미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좀 춥고 변덕이 많죠? 여기도 그냥 날씨가 변덕이 많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요. 자, 오늘은요, 북한, 일본, 중국,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 가지, 한국 국내 정치 문제도 좀 여쭤볼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에는 어저께 또 북한이 잠수함 순항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계속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훈련이 오늘 시작되면서. 북한이 또 지금 자유의 네, 한미 이제 방어연합훈련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군사위 수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바로 강력 대응이 심포항 한경남도 심포항에서 SLBM으로 볼 것 같아요. 잠수함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그것은 이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어차피 북한의 핵 공격, 미사일 공격이나,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 공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쌀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은 지금 미국 정책 자체가 중국 고립 정책으로 가고 있고, 특히 지금 제2의 냉전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한 페이크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이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굉장히 규탄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국무성 대변인이 이번에 규탄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강령을 돌리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이제 요격을 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쏘아대는데 아직 요격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미국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결국 김정은의 기망 살려주는 게 북한에서 만약에 요격을 하면은 침략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북한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돼야 된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라든지 소위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군사 위반인 차원에서 이제는 9.19 군사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한민국만 지키고 있는 그 합의를 버린 것은 북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공조를 해서 이 북한의 미사일 그런 도발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써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도 뭐 개최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워낙 그냥
되니까 또 가봤자 또 뭐 거부권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하면은 또 뭐 똑같은 현상이니까는 그런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번 계기로 해서 더 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되는데 만에 하나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거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렇게 방방 뛰다가 진짜 한 방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거를 벼르고 있는데 하여튼 안 되기를 바랐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 일본으로 다시 가는데요. 이번에 일본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지불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3자가 하는데 미국이 또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강제징용에 대한 그러한 제3자 변제 방법 방안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이미 네. 공약했던 부분이고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1965년의 한일협정을 준수해야 된다. 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지소미아 폐기 이런 부분도 다시 원상복구하고 음, 그에 따라서 이제 장제배상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놨으면은 김기다 총리 입장에서 분명한 이번에 뭐 16, 17일 날 방일도 잡혀 있는데 이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몰고 간다. 음, 만약에 가서 김기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19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혹은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미흡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된다. 지금 한국의 민심은 여론에서 한 60, 한 5% 정도가 이번 그 배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북한의 그 협정 체결이나 이런 부분 준수해야 된다. 정권 차원에서 정권이 뭐 자가 잡든 우가 잡든 그러한 지소미아 폐기 그다음에 한일협정 무력화 뭐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음. 국가의 그 공신력에 있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분명한 이번에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동의를 하는데 그 전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기시다 총리가 명확한 그 역사에 대한 사죄 그리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은 좀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야시 외무상이 자기들은 강제 동원이 없었다 이렇게 막말을 그러니까, 해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역사에 대한 사죄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외무상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되지 않고 또 16일 날, 17일 날 방위를 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과물을 도출 못한다 그러면은 한국 내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선다. 그렇죠. 그것은 졸속 한일 관계를 졸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한테 직격탄이 될 거다. 그러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 뭐 기시다 총리를 만나려면 좀 더 늦게 만나면 또 어때요? 그렇지. 이번 주에 만나서 뭔가 궁지에 물린 새는 같이 그것을 뭐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전제했던 그러한 사고가 전제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윤석열 정부가 특히 박진 외교 라인들이 잘해주기를 바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월급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이 월급에 많이 채우고 그 반은 일본이 채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지금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 일본의 지금 태도가요, 마치 우리가 한국이 아쉬워서 마치 일본을 붙잡으듯이 국을 외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우리 교포들 사이에서도 그게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마치 자기들의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삼국 한미일이 서로 합쳐서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협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구글 외교식으로 자존심까지 국가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이든 미국 정부의 압력도 굉장히 있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6, 17일 방일하고 4월 달에 미국 방문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향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한미일 삼국 연대 구도가 좋겠죠. 단지 미국이 어떤 압력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 한일 간의 이 역사적인 문제는 한일 당사자 간의 문제고, 그렇죠, 한일 그렇죠. 당사자 간에서도 우리는 피해국이란 말이에요. 이 음, 피해국의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 때는 가해 나라의 분명한 역사적인 사죄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것은 그러한 사죄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삼자 배상안의 경우에 저는 동의를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이제 국무성 이 발언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문제는 양국 간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뉘앙스를 던져 넣은 게 바로 이제 워낙 이제 보상금 문제가 너무 책임감 없게 일본이 하니까 미국이 주한미 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부금을 하겠다라고까지 한 거는 미국으로서는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본이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왔다면 오히려 일본이 상당히 그 칭찬을 받을 건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도 나와서 이 양자 관계를 원만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묘한 관계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거는 두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배상안이라는 것은 네,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네,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정말 진정으로 성의 있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 중국 맞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적 과오, 역사적 침략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성의 있는 그러한 자유국가로서 또 일본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그 동반자로 미래의 동반자 역할로서의 입장 전환을 일본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국이 지금 한국의 코드 가입 참석하려는 거에 대한 경고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중국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 그 시진핑 체제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고, 네, 뭐 시진핑 1인 독재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드 코로나 입장도 지금 다 풀어놓고, 또 시진핑의 1인 측근들을 총리부터 시작해가 다 이제 임명을 한 상태고, 음,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또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이번에 여행권 제한에 풀 때 딱 한국과 일본만 딱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한미 간의 연대, 또 한일 간의 그 한미 간의 군사 동맹 강화, 음, 또 한일 간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의 이익에 대해서 따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같이 뭐 중국에다가 굴종하고 90도 인사하고 그러한 공산 좌파 세력들하고 우리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단지 경제적인 다원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속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 노선, 경제 라인들을 좀 다변화 좀 시켜가지고 중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탈피하는 게 좋겠다.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이 작년에 3%, 올해 뭐 5% 정도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중국의 그 소위 그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는 하려면은 6% 이상의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 중국은 기본적인 인사 문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대만 문제도 걸려 있지만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시진핑 3기가 시진핑 지금 이 독재 체제가 앞으로 10년을 갈 텐데 이 10년 동안 과연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또 주변국을 그걸 괴롭히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미국에 맞서서 그런 소위 주로서의 역할을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어느 정도 견제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 발전과 혹은 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내려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가깝게 하고 한미일 연대를 자꾸 이제 우리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손잡고 가야지 되는 자유우방 국가고 또 자유우방 국가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쿼드 가입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태평양 그 협력체뿐만이 아니라 제2의 쿼드 가입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소위 그 서방 국가의 거리를 좀 두면서 자기 독자적으로 노선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소위 유럽 동맹에 대한 나토 동맹에 대한 이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전쟁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 군사 안보 관계 또 이것은 이제 정치 저기 경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또 한미일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정상화시켜서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경고한다고 해서 뭐 눈치 보고 코드에 가입을 안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국가로서의 그게 위신이 아니죠. 주권국가가 어디에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는 none of business, right? Yeah. 그다음에 이제가 IRA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을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문제, 반도체 문제, 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문제 상당한 이제 압력이 좀 많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은 EU 커미셔너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백악관에 왔어요. 거기서도 지금 보조금 문제 때문에 EU가 상당히 지금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EU에는 이것도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왜? EU에는 솔직히 말해서 FTA 체결국이 아니거든요. 그런 국가에는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주려는 협상을 하는데 FTA 체결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조그만한 희망 상황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쪼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배터리 문제도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라든지 지금 반도체를 2배 이상을 지금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 우리 한국이 요구할 거는 반드시 또 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지켜보면서 지난주에. 지금 이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가서 바이든을 만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IRA 인플레이션 그렇죠.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의 목을 어떻게 챙길 거냐. 음흠.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법 통과를 통해서 우방 국가를 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의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특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가로서의 한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 이 동맹국가로서의 역할도 약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RA 감축법에 대한 그러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번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중국의 배터리, 소위 리튬 배터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의 80%가 중국의 리튬이다. 그럼 중국 리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기술이, 우리가 배터리 기술이 좋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튬 생산에 다양화를 해야 된다. 이래가 남미도 했는데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지난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러한 외교 자원 외교에 대해서 실태를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5년이 이 전기 자동차의 리튬 개발에 있어서 리튬의 또 수입에 대한 또 우리 직접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게 네. 이명박 정부가 혹은 박근혜 정부가 그게 공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또 막는 바람에 일반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이 폐해도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쭉 내려왔고 그 5년간의 공백 기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을 중국산 외에 우리가 이제 캐나다산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리튬들을 어떻게 공급을 받고 우리 배터리 산업 이런 전기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될, 굉장히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전기 자동차 혹은 배터리 혹은 반도체. 반도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우리가 얻을 거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냥 가서 뭐 악수하고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 뭐 48조 찍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한국 대통령의 그 국격이나 품격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지금 한 50조 넘죠. 50조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LG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자랑은 잔뜩 하지만은 예, 예. 결국은 그 기업들한테 돈의 투자는 받고 그 기업을 옥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을 대변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분명한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얻어와야 된다. 그냥 사진 찍기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냥 정상회담 했다 이 차원으로서는 안 된다. 그만큼 한국이 그냥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경제 안보 리스크 이 부분에 중심은 또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안보 리스크는 북한과 중국에 있지만 경제 리스크는 실제로 미국 쪽에 그 독자적인 미국 인플레이션을 막고 미국이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방국을 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유럽 연맹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죠. 우리도 한국도 동맹국으로서의 일본한테 해주는 동맹국으로서 역할만큼 우리한테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미국 가기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를 좀 하고 가라.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16, 17일 날 갑자기 저렇게 잡아놓는 게 대한 부분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외교상이 저렇게 막말하는데 가서 뭘 얻겠다는 건가?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외교 조율을 하지 못하고 미국 가서 돌아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뭐 정상회담 안 한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제가 그대로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RRA 조건을 해가지고 한국에는 어떠한 이익도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 저희를 해보겠다고 말만 앞으로 저희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거기는 또 그렇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치 문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정치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
지금 한국 기업들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그 네네네. 네, SVB 은행이 페이스. 파산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파산에 따른 지금 그 불안감이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이제 금융당국에서 재무당국에서 연준이나 그다음에 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 SVB의 예금에 대한 건 전액 보증해주겠다. 단지 주식 채권에 대한 건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 한국의 기업들은 주식 채권하고 영향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금 부분도 25만 달러 뭐 이런 부분은 VB가 있는데 이제 예, 예. 그것을 이 정부가 그것을 안 전액 보증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좋은데 그 영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그, 기업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 그게 같거든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상당히 부자 동네거든요. 아시다시피 실리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게 미국의 16위의 은행 예, 아닙니까? 16위 은행. 예, 예, 예. 그또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자고요. 미국의 중요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러면 한국하고 연줄이 되어 있는 IT 기업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미국하고요. 그러면 한국의 불통이 안 틀려야 안 틀 수가 없죠. 그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한국도 지금 고민을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25만 달러 그 배상은요, 일반인에게도 다 그 법적으로 기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몇 밀리언, 빌리언씩 투자한 사람들이 25만 달러만 받고 말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갑자기 지금요, 스탁이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지금 문제는 미국 정부가 오늘 이제 방금 한국 기사에 나온 게 네. 미국 연준이나 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예금에 대한 부분은 다 보증해 주겠다. 지금 음흠.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부분은 제외다. 이런 게 실질 한국 기업 주식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IT 헬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헬스케어나 스타트업, 이제 IT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주식 채권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지금 벌써 수백억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 맞습니다. 하나가. 예. 그러면 뭐 이 영향도 굉장히 큰데 한국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기업원이나 혹은 이 금융감독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경제지에 보면요. 이래도 아시아에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아시아가 지금 IT 기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타격이 얼마나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뉴욕시 증시가 갑자기 그냥 하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등식이. 지금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 실리콘밸리언의 SVB에 투자를 했는 또 SVB의 투자 외에 또 실리콘밸리의 시그너처 은행도 지금 뉴욕 시그너처 은행도 폐쇄했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식 채권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그 한국 정부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기업의 파산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지금 그 미국 방문 전에 이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팀에서 그거는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 5분 지금 이재명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전모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해가지고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상당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도자급이라면은 리더급이라면은 봐요. 공은 부하에게 넘기고 관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5명이
그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끝끝내 정권을 긁어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죽으면서 유서까지 써놨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걸 갖다가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란 인간하고요,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 그 욕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당대표를 내려놓는 순간에 예, 이재명은 이제 그냥 뭐 감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요. 결국은 때문에. 구속되고 감옥을 갈 거다 이래 보는데 이제 전 비서실장이 전모 씨가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 내용이 또 여러 가지 여러 방향이 나오는데 예, 그 안에 보면 정치를 내려놓으라 또 측근들의 인성을 제대로 길러라 이런 그렇죠. 얘기함과 동시에 또 검찰에 대한 얘기도 해요.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뭐 이런 자기가 네, 뭐, 조작수, 하겠지. 뭐 이런 했겠죠. 부분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야 한쪽으로 보겠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 측근이 어쨌든 자살했고 그것이 뭐 5명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그럼 말이 그 이재명이 말이죠. 스스로 이것이 내 과오고 내가 정치에 대한 욕심 그렇죠. 때문에 나의 측근들이 이렇게 죽음을 택한다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윤영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퇴를 요구한 거거든요.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재명의 옆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을 대변했던 고민정도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대변했던 고민정도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야당에. 예. 그렇게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래 방향 전환이 되고 예. 지금 그 호남에 있는 많은 민심들이 특히 3, 40대 민심들이 대거 민주당 이탈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저는 그래 봐요. 이미.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 하나는 우리가 토요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 또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퇴진 투쟁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에서 돌아가신 여러 10여 명의 분들을 위한 합동 추모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시청 앞을 들어오는데 이재명이 그 뭐 정의당하고 해가지고 그 모여가 파란 봉선 들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뭐 이번에 그 배상 문제 때문에 일본.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본인 정권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애도를 토하면 그 집회에 나오면 안 되죠. 최소한도로 이제 발이 나는 날 3분 남았는데 대표님 짧게 해주십시오. 발이 나는 날 그 집회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예. 대단히 잘못된 거죠. 좌우지간 이재명이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보수 그 지도자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내 탓이요, 내가 책임이, 내가 내 부족한 탓이라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 그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재명이 지 혼자 살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그 정권을 안 놓고 있어. 오직 했으면 이 사람이, 나는 다른 거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자기 목숨 끊으면서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거기서 남자답게 모든 게 내 탓이라면서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옥행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변호사에 합격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머리 가지고. 그런 사람이 왜 통수권자 하려고 또 나오느냐 이거죠. 나라 막아라 먹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때 1000여 명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0명을 이제 집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문제는 왜 못 집어요? 이재명의 측근이나 그 개딸들이 이재명이 아니면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도 정통 제1야당의 민주당은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깨지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좀 야당이 제대로 돼야지 여당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 따라하기 대통령 하명만 받고 있는 아니, 거지.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박근혜 공화당이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집어여듯이 빨리 집어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 힘이 점점 세져서 국회에 네. 진입을 해서 네. 우리 공화당발 정치 개혁, 이 구태 정치를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예, 겁니다. 오늘 괜히 내가 열이 막 받쳐가지고 하여튼 이재명 이름만 나와도 난 열이 받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땡큐.